No se preocupe. Yo me encargo. 재벌 회장 비서실에서 이 말을 한 사람은 비서도 임원도 아니었습니다.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을 들은 재벌 회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스페인어 한 문장으로 시작된 가난한 청소부와 재벌 회장의 만남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청소부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그날 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45층 복도는 늘 그렇듯 조용했습니다. 제 발소리만 또각또각 울렸고 형광등 불빛이 바닥 왁스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고 그걸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곤 했습니다. 그 복도를 청소 카트를 밀고 다니는 사람, 저는 이선아예요. 쉰둘이고요. 야간 청소 일을 한 지도 꽤 됐어요. 밤이 편한 이유는 하나예요. 말 안 해도 되니까요. 비서실 앞에 도착했을 때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 시간엔 늘 비어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출장 준비로 밤샘 회의 중이고 막내 비서는 아래층 창고 정리하러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걸레를 적셔 책상 다리를 닦고 전화기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적막한 공간이라 그런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멕시코 지사라고 떠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제가 받아도 되는 전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어요. 결국 제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수화기를 들고 말았어요. 여보세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빠른 말이 쏟아졌습니다. 분명 외국어였습니다. 알아듣지 못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말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 말을 스페인어로 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듣고도 순간 멍해졌어요. 발음도 말투도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상대방은 안심한 듯 계속 말을 했고 저는 종이를 끌어당겨 메모를 했습니다. 회의 시간 변경, 서류 수정 요청, 급한 일정 이야기들. 이상하게 머릿속에 차곡차곡 들어왔습니다.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짧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제야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외국어를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넘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유리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에 은빛 머리,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장태곤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회장을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본 사람처럼요. 저는 놀라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죄송해요. 전화가 계속 울려서. 그 말을 다 하기도 전에 회장 손에서 서류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장은 그걸 주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똑바로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방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냥 안심하시라고요. 그 순간 회장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분명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숨이 가쁜 듯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 말투가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닮았어요.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회장은 잠시 고개를 저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선아. 네. 나이가 52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회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네. 아무한테도요. 회장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도 그대로 둔 채 회장실 쪽으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머릿속엔 질문만 남았습니다. 회장님은 왜 울었을까? 내 말투는 왜 그랬을까? 손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은 분명 제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형광등 아래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뺨을 만졌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나는 누구지? 거울 속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장이 중얼거리던 말이 다시 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멕시코에서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살 수 없겠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복도가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청소 카트 바퀴 소리만 들리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끝내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비서실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먼저 답답해져요. 전화기 화면에 떠있던 멕시코 지사라는 글자가 자꾸 떠올라요. 없던 일처럼 넘기려고 해도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휴게실에서 컵라면을 뜯는데도 손끝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제대로 잡고 있는 건지 놓칠 것 같은 건지 감각이 흐릿했어요. 그때 박정희 언니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낮게 물었어요. 선아야, 너 오늘 왜 그래? 얼굴이 너무 하얗다. 저는 괜히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고 말하면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목이 자꾸 메었어요. 언니는 말없이 김밥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일단 먹어. 속이 든든해야 버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밥을 집었어요. 그때 언니 눈빛이 살짝 바뀌었어요. 제 손을 보고 있었거든요. 젓가락을 쥔 제 손가락이 이상하게 곧게 서 있었어요. 손목이 부드럽게 돌아가 있었고 새끼손가락이 살짝 들려 있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니 표정을 보니 아닌 것 같았어요. 아,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넌 청소부인데 왜 손이 그렇게 우아하냐? 저는 젓가락을 내려다봤어요. 저도 이상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언니는 웃으려다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농담으로 넘기려는 표정이었는데 제 얼굴이 너무 굳어 있었나 봐요. 가끔 너 보면 말이야. 원래 다른 데 살다 온 사람 같아. 말투도 가끔 낯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어요.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삼켰는데 뜨겁지도 않은데 속이 시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늘 하던 일이에요. 얼굴 한 번 보고 한숨 한 번 쉬고 그냥 지나가는 거요. 그런데 그날은 발이 안 떨어졌어요. 눈 밑 그늘, 굳은 입술, 떨리는 손끝, 전부 낯설었어요. 제가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제 뺨을 만졌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멀리서 시장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낯선 억양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40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라틴 음악 같았어요. 원래라면 그냥 소음이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청소기 손잡이를 잡은 손이 멈췄어요. 멜로디가 귀를 스치자 제 입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짧은 한 줄이 흘러나왔어요. 외국어였어요. 제가 놀라서 라디오를 꺼버렸습니다. 심장이 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걸 알아? 왜 생각하지 않아도 말이 나와? 그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책상 다리를 닦았어요. 그런데 반짝이는 바닥을 보고 있자니 장면들이 겹쳐 보였어요. 강한 햇빛, 사람들 웃음, 과일 냄새 같은 것들. 그리고 누군가 제 이름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요. 너무 짧게 스쳤는데도 너무 선명했어요. 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이 풀렸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글자를 몇 번이나 다시 쳤어요. 기억상실 외국어. 갑자기 외국어 나옴. 트라우마 언어. 검색 결과를 하나씩 읽다가 어떤 문장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몸은 남는다. 숨이 턱 막혔어요. 몸이 남는다니요. 그럼 제 손, 제 말투, 제 억양은 제가 잊은 삶의 흔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누가 묻지 않아도 제가 먼저 제 삶을 작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그냥 청소부다. 나는 별거 아니다. 나는 뿌리가 없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바닥에서 뭔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막을 수 없을 만큼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람 없는 시간에 조용히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비서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발이 멈췄어요. 숨이 먼저 얕아졌고 몸이 벽 뒤로 숨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비서실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 장태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한데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 신상 끝까지 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야간 청소부 이선아 씨 말씀입니까? 그래.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머리카락이든 컵이든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확보해. 비서실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검사까지. 회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숨 쉬는 걸 잊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조사한다. 왜요? 뭘 확인하려고요? 그날 회장이 중얼거리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멕시코에서. 그 한마디가 계속 제 가슴을 눌렀어요. 저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누군가는 제 과거를 너무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또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금 더 또렷하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지?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주 희미하게 제 안에서 누군가 제 이름이 아닌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저는 입술을 떨며 혼잣말했어요. 멕시코에 내가 있었던 건가?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살 수 없겠다는 걸요. 그리고 회장도 저도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괜히 손을 숨기게 됐어요. 젓가락 잡는 손, 걸레 짜는 손, 문손잡이 잡는 손까지요. 사람들이 제 손을 보면 뭔가 알아챌까봐 겁이 났어요. 사실 누가 제 손을 유심히 볼 이유도 없는데 제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상했는데 이제야 드러나는 것 같아서요.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걸어 다녔고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어요. 멕시코 지사라는 글자, 회장의 눈물, 그리고 제 입에서 튀어나온 낯선 말.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요. 밤이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날은 45층 부회장실 청소 일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 방을 싫어했어요. 공기가 차갑고 가구는 너무 반짝이고 바닥은 먼지 하나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그 방 주인 서혜린 부회장이 너무 불편했어요. 무섭다기보다 눈이 차가워요. 웃을 때도 웃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자동으로 어깨가 내려가요. 부회장실 문을 열자 향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꽃향인지 비싼 방향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낯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짝이는 명패가 놓여 있었고 유리 액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로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시선이 한 액자에 멈췄어요.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습니다. 10살쯤 됐을까요? 혼자 서 있는데 웃고 있었고 그런데 눈이 조금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무심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애는 누구지?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입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숨처럼요. 윤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저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왜 그걸 아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액자를 다시 닦으려다가 손이 잠깐 멈췄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면서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냥 지나가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부회장실 정리를 마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밀며 회장실 쪽으로 이동했어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가야 하는 자리였어요. 요즘은 회장실 문만 봐도 속이 서늘해져요. 회장이 나를 조사한다는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거든요. 회장실 문을 조심히 열었습니다. 실내는 넓고 조용했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정리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늘 하던 동작대로 책상 위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자꾸 떨렸어요. 걸레가 유리 표면을 스칠 때마다 심장이 툭툭 뛰는 것 같았어요. 그때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생각했어요. 닫아야겠다. 손을 뻗었는데 서랍 안쪽에서 오래된 액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말 무심코 그걸 꺼냈어요. 꺼내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액자 속 사진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20살쯤 아니 조금 더 어려 보이기도 했어요. 검은 머리에 눈빛이 반짝였고 배경에는 낯익은 철탑 같은 구조물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 여자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낯설지 않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마치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이 너무 닮아서가 아니라 느낌이 그랬어요. 이건 내 이야기다라는 감각이 갑자기 목을 죄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아주 짧은 장면들이 번쩍번쩍 지나갔습니다. 강한 햇빛, 뜨거운 공기, 사람들 웃음, 그리고 달콤한 과일 냄새 같은 것. 누군가가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뛰는 느낌도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는데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선명해서 더 무서웠어요. 윤서야. 저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풀렸거든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손이 떨려서 액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저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액자를 서랍 안으로 다시 밀어 넣었어요. 황급히요. 원래 있던 자리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서랍을 닫는 순간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구두 소리.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몸이 먼저 굳어버렸거든요. 몇 걸음의 발소리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회장 장태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회장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가만히 바라보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너무 선명했어요. 숨 쉬는 소리까지 들킬 것 같았어요.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선아 씨. 저는 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네. 여기서 오래 일했습니까? 네. 꽤 됐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멕시코 가본 적 있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억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겨우 입술을 떼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걸 제가 봤어요. 회장은 제 대답을 듣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돌린 다음 짧게 말했습니다. 나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 도구를 챙기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저는 벽에 기대숨을 몰아쉬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큰 죄를 지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휴대폰을 켰어요. 그리고 또 검색을 했어요. 멕시코 실종 사건, 기억상실 발견, 보호소 기록, 가짜 가족 입양, 별별 단어를 다 쳐봤어요. 화면을 내려도 제 이야기는 없었어요. 저는 갑자기 너무 서러워졌어요. 내 인생은 분명 있었는데 기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존재 자체가 지워진 느낌이 들어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또 말했어요. 나는 누구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정말 낯설게 보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온 이선아라는 이름이 갑자기 얇아진 느낌이었어요. 손을 뻗어 거울을 만졌는데 차가운 감촉이 제 정신을 깨웠어요. 그때였어요. 제 귀에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울먹이며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윤서야. 저는 숨이 멎었어요. 그 이름이 또 나왔거든요. 이번엔 제가 부른 것도 아니었어요. 제 안쪽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저릿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윤서가 누구야?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제 이름이 제가 알고 있던 이름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회장실 서랍 속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본격적으로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도요.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회사 안에서 사람들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들킬까 봐요. 사실 저는 숨기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도 모르니까요. 모르는데도 들킨 사람처럼 마음이 계속 쪼그라들었어요. 그래도 일은 해야 했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청소 도구를 챙기고 복도를 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바닥은 반짝였고 벽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누군가 제 과거를 건드리는 말이라도 하면 웃어넘기지가 못하겠어요. 저는 스스로를 다잡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날도 휴게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박정희 언니가 전자레인지 앞에서 컵라면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어요. 선아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멍해? 어디 아프냐? 저는 웃어 보이려고 했어요.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아질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목구멍이 꽉 막힌 느낌이었어요. 언니가 라면 젓가락을 휘휘 젓더니 아무 뜻 없이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진짜로 아무 뜻 없이요. 너 있잖아, 가끔 보면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요. 제 가슴을 딱 찢어 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어야 하는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누가 제 속을 훑어본 것 같았거든요. 언니는 농담처럼 웃었지만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뜨겁지도 않은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휴게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언니가 다시 불렀어요. 야, 선아야. 내가 농담한 거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대답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나 지금 너무 약해졌구나. 예전 같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텐데요. 그날 밤 저는 45층 회의실 청소를 하다가 다시 비서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 구간만 오면 심장이 괜히 빨라져요. 멕시코 지사 전화가 울렸던 자리, 회장이 얼어붙었던 그 자리가 자꾸 떠오르니까요.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회장이었어요. 회장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발이 멈췄어요. 도망치듯 지나가야 맞는데 눈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회장은 제 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꼈어요. 그 사람도 저만큼 흔들리고 있다는 걸요. 그때 회장 옆으로 비서실장이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손을 들고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목소리가 괜찮지 않았어요. 숨이 약간 갈라졌거든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과 관련된. 회장이 말 끊듯 낮게 말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 그리고 아주 짧게 덧붙였습니다. 확인만 하면 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확인. 뭘 확인한다는 걸까요? 저는 더 이상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몸을 돌려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피하는 동안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제 등을 찌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시선의 주인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45층 복도 반대편에서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또각또각 차갑고 정확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서혜린 부회장이었어요. 저는 청소기를 끄고 몸을 옆으로 비켰습니다. 부회장은 저를 스치듯 지나가며 말했어요. 수고하세요. 말투는 공손했는데 눈은 웃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웠어요. 부회장의 시선이 잠깐 제 얼굴에 걸렸다가 곧바로 회장실 쪽으로 향했거든요. 부회장은 회장실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장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고요. 부회장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멀리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불안이었어요. 부회장은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복도 끝에 서 있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술을 한번 꾹 누르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구두 소리를 더 빠르게 내며 사라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휴대폰을 켰어요. 또 검색을 했습니다. 멕시코 실종 30년 전, 기억상실 발견 보호소, 입양 기록 조회, 끝도 없이 찾았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가 저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저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나는 누구지? 그때 제 눈이 유난히 부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만지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윤서, 그 이름이 자꾸 맴돌아요. 제 이름은 선아인데요. 그런데도 윤서라는 소리가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꼭 누군가가 제 주변을 돌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 불안이 맞았다는 걸요. 같은 시각 서혜린 부회장은 자기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탁자 위에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부회장은 그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회장과 어떤 여자아이, 그리고 멕시코 공항 표지판이 찍힌 배경이었습니다. 부회장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면 나는 끝이야. 그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부회장은 손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숨을 고르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렸고 곧 누군가가 받았습니다. 부회장은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여요. 전화를 끊은 뒤 부회장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 불빛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부회장의 얼굴은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 위로 덫이 조용히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덫은
제가 숨을 고르는 틈도 주지 않을 거라는 것도요. 그날부터 부회장님이 더 자주 보였어요. 원래도 자주 마주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밤에 일하고 부회장님은 낮에 움직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복도에서 자꾸 스쳐요. 스쳐가는데도 공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복도가 더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기분 탓이라고 하려고 해도 제 몸이 먼저 알아채는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한 한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말도 줄이고 시선도 피했습니다. 괜히 제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제 손끝, 제 말투, 제 머릿속에서 스치는 장면들이요. 제가 막으려고 해도 자꾸 새어나와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하루는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는데 복도 끝에서 부회장님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누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굴 보는 것도 아닌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화가 난 사람인지 불안한 사람인지 무너지는 사람인지요. 부회장님은 그날 무너지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제 쪽을 봤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는데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부회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느꼈어요. 저 사람은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구나.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두려워하겠어요. 저는 청소부고 말수도 없고 세상에서 늘 뒤로만 물러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부회장님 눈빛은 마치 제가 돌아오면 안 되는 뭔가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검색을 했어요. 멕시코, 실종, 기억상실, 보호소. 저는 계속 화면을 내렸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저는 그게 제일 서러워요. 제 인생은 분명 있었는데 기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존재 자체가 지워진 느낌이 들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문이요. 그냥 직원들끼리 흘리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감사실이 밤에도 돌아다닌대. 누가 비리 제보했다던데? 이런 말들이요. 저는 그런 말 들으면 원래는 나랑 상관없다 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번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 이름이 언젠가 그 말에 붙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했어요. 45층 회의실, 비서실 앞, 부회장실 복도. 저는 일부러 더 꼼꼼하게 닦았어요. 흠잡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누가 뒤에서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데 시선만 남아있는 것처럼요. 저는 청소 카트를 회의실 옆으로 세워두고 쓰레기 봉투를 묶었습니다. 검은 비닐이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구간은 CCTV가 있는 곳이었어요. 평소에도 지나가던 길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어깨가 굳었어요. 괜히 카메라 렌즈가 제 등을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괜찮아. 그냥 쓰레기야.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결국 최말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를 데리고 키워준 사람이에요.
엄마라고 부르진 못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붙잡아준 사람이었어요. 전화는 금방 연결됐습니다. 선아냐? 그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풀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울컥했어요. 아주머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뭔데? 저는 침을 삼켰어요. 저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정말 짧은 침묵이었는데 저는 그 침묵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주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냐? 그냥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리니까 아주머니도 말끝이 흔들렸어요. 선아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말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도망치듯 말했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아주머니 사랑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 침묵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감사실 직원들이 슬쩍슬쩍 다니고 자료를 요청하고 야간 근무자들 출입 기록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제가 괜히 움찔하면 더 눈에 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밤 제 이름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복도에서 직원 둘이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카트를 끌고 지나가는데 그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속삭였어요. 저 사람 야간 청소부 이선아 맞지? 그 속삭임이요. 이상하게 커 보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끝이 조금 빨라졌어요. 숨도 얕아졌고요. 그때부터였어요.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어요. 같은 시간 부회장 서혜리는 조용한 방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제 삶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부회장은 누군가를 고용했습니다. 돈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손놀림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 주민번호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큰 돈이요. 그런데요, 그 돈이 오늘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들어온 날짜를 몇 달 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마치 제가 오래전부터 돈을 받아오던 사람처럼요. 저는 그런 세계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서 제 인생 위에 증거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CCTV도 손을 봤습니다. 제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던 장면을 아주 교묘하게 이어붙였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마치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요. 제 손의 각도, 걸음의 속도, 봉투의 모양까지 누가 보면 저 사람이 빼돌렸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게요. 그날 밤 부회장은 차 안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운전대 위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손끝이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고요. 그런데도 결국 부회장은 휴대폰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올려요. 딱 그 한마디였대요. 그리고 익명 제보창에 글이 올라가게 예약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딱 그 시간에요. 저는 그걸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그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돌아가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회장은 해외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쪽 큰 계약건 때문에
며칠간 자리를 비울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필이면 제가 무너지는 날과 겹쳤습니다. 회장 비서실장은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분 관련 확인은 진행 중입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끝까지 조용히.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겠죠. 회장도 저를 찾고 있었고 부회장도 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덫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또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누구지? 거울 속 제 얼굴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또 스쳤어요. 윤서야.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게 제 이름인지 누군가가 저를 부르던 이름인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그날 밤 더 큰 걸 몰랐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저는 이선아가 아니라 범죄자로 불리게 될 거라는 걸요. 아침이 됐어요. 평소랑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일어나서 얼굴을 씻고 청소복을 챙기고 버스를 탔어요.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래도 회사에 가면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만 하면 잠깐은 잊히니까요. 저는 늘 그렇게 버텼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이상했어요. 로비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직원들 목소리가 조금 낮았고 눈빛이 바빴어요. 누가 누구를 보는지, 누가 어디로 가는지 다 신경 쓰는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그 틈을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청소부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45층으로 올라갔어요. 청소 도구를 꺼내고 복도로 나왔어요. 평소라면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어디부터 닦을까로 채워지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이름이 어디선가 떠다니는 느낌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척은 금방 제 앞에 나타났어요.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감사실장이었어요. 뒤에는 직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감사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선아 씨, 감사실로 오시죠. 저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겨우 묻자 감사실장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말했어요. 가시면 압니다. 저는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제 발이 저절로 따라가더라고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 하나를 열고 들어가니 작은 조사실이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공기. 그 공기가 너무 딱딱했어요. 숨을 쉬는 게 불편했어요. 감사실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이선아 씨, 3억 원 횡령 혐의가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감사실장이 통장 사본을 제 앞에 밀어놨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도 있었습니다. 입금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가 제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사실은 종이가 흔들린 게 아니라 제 손이 흔들렸겠죠. 감사실장이 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회사 자금이 당신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종이를 들고 더듬더듬 말했어요. 저 이런 통장 없어요. 저는 몰라요. 감사실장이 한숨을 쉬듯 말했어요. 몰라요?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이 켜졌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복도에서 봉투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쓰레기 봉투가 아니었어요. 화면 속 저는 마치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각도가 딱 그렇게 잡혀 있었고 손의 위치도 묘하게 서류처럼 보였어요. 저는 입이 벌어졌어요. 이건 아니에요. 저건 제가 청소할 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사실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정신이 잘 안 났어요. 제 귀엔 경찰이라는 말만 꽂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정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2명이었어요. 경찰 1명이 말했습니다. 이선아 씨 횡령 혐의로 동행하겠습니다. 손목이 잡혔어요. 차가웠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쇠가 살을 눌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로 무너졌어요. 사람이 한 번에 바닥으로 꺾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어요. 그런데 경찰은 표정이 없었어요. 감사실장도 표정이 없었고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 혼자만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는 느낌이었거든요. 복도로 끌려나가는데 직원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처음엔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 다음엔 숨죽이는 소리요. 저를 보는 눈빛이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절에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늘 조용히 일했거든요. 남 눈에 띄지 않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복도 한가운데서 제 존엄이 바닥에 끌려갔어요. 그때 박정희 언니가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어요. 선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이 언니를 막았습니다. 비켜주세요. 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우리 선아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더 울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 거의 매달리듯 소리냈어요. 언니 저 진짜 안 했어요. 진짜로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 귀에도 잘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했어요. 억울한데 억울함이 다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창밖이 흔들렸어요. 회사 건물이 멀어졌어요. 저는 멍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현실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손목의 쇠 냄새가 너무 현실적이었어요. 차가운 수갑이요. 그게 계속 제 정신을 깨웠어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또 눈부셨습니다. 저는 그 불빛이 싫어요. 사람을 작게 만들거든요. 숨이 막히게 만들고요. 형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백하세요.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저는 안 했어요. 형사가 말했어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증거가 그게 왜 제 인생을 증명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보지도 않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당신을 모함합니까? 저는 입이 막혔어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누가 저를 왜 모함하겠어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더 작아졌어요. 그리고 더 억울해졌어요. 억울한데 말이 안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됐습니다. 조사실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30년 전쯤 보호소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형사가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결국 절규처럼 쏟아냈어요. 그래서 더 억울해요.
저는 뿌리도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제 안에 묶여있던 게 끊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을 치고 말았어요. 근데도 저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목이 메서 숨이 잘 안 쉬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 말이요. 저는 그 말을 꼭 해야 했어요. 누가 들어주든 말든 저는 그걸 말하지 않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거짓말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조사실 벽에 부딪혀서 돌아왔어요. 더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더 초라하게 들렸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또 울었습니다. 형사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믿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지쳐서 말 안 하는 침묵이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사람은 다 느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울어도 이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구나. 새벽이 되었고 저는 유치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바닥, 철창, 작은 창문. 저는 그곳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숨이 가빴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어요. 아주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제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으니까 분명 걱정할 거예요. 저는 철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포기하면 안 돼. 그렇게 말했는데도 마음은 계속 꺼져갔어요. 그때 머릿속에 또 그 이름이 스쳤어요. 윤서야. 저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리고 거의 숨처럼 말했어요. 저는 대체 누구예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겠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단순히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요. 유치장 바닥은 생각보다 더 차가웠어요. 몸을 웅크려도 한기가 올라왔고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버텼어요. 눈을 감으면 잠이 와야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눈을 감을수록 장면이 더 선명해지거든요. 멕시코라는 단어, 회장님의 눈물, 그리고 누군가가 부르던 이름. 윤서야. 그 소리가 자꾸 제 안에서 울렸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다가 결국 조용히 울었어요. 크게 울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요. 하지만 조용히 운다고 덜 아픈 건 아니더라고요.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가 결국 뺨을 타고 떨어졌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선아야, 정신 차려. 내가 안 했잖아. 그런데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은 이미 저를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면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누가 올까 생각도 못했어요.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박정희 언니였어요.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눈밑이 퀭했고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언니가 유리 너머에서 저를 보자마자 입술이 떨렸어요. 저도 모르게 수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잘 잡히지도 않았어요. 언니가 먼저 말했어요. 선아야, 괜찮아? 그 한마디가요. 너무 아팠어요. 괜찮을 리가 없는데 언니도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언니, 저 진짜 안 했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 나 믿어. 나 진짜 믿어.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어요. 언니가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변호사 알아보고 있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 저는 수화기를 더 세게 잡았어요.
손끝이 저릿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물었어요. 회장님은 아세요? 제가 묻자 언니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지금 해외에 계신다더라. 비서실에 계속 전화했는데 귀국 중이라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회장님이 없어요. 그럼 저는 누가 꺼내줘요? 저는 누구에게 제 억울함을 말해요. 저는 아무도 없잖아요. 언니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그 웃음이 더 슬퍼서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울지 마. 곧 풀려날 거야. 끝까지 해보자.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언니는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천천히 내려놨어요. 저는 따라 손바닥을 올렸어요. 유리는 차가웠어요.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들었어요. 아니, 기절하듯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이 왔어요. 요즘은 꿈이 아니라 기억 같은 게 와요. 그날 꿈은 특히 선명했어요. 강한 햇빛이 있었고요. 사람들의 말소리가 있었어요. 공기가 뜨겁고 땀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그곳에서 누군가와 걷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과일 냄새가 섞인 시장 냄새가 났고 낯선 억양이 사방에서 들렸어요. 그런데 멀리서 차가 다가왔어요. 검은 차였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뛰어내렸어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저항했어요. 발버둥 쳤어요. 바닥이 미끄러웠고 제 무릎이 아스팔트에 긁혔어요.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어요. 순간 세상이 하얘졌어요.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절박하게 찢어질 것처럼요. 윤서야, 윤서야. 그리고 얼굴이 보였어요. 정말로 보였어요. 따뜻한 눈빛, 걱정으로 찢어진 표정. 그 사람은 회장 장태곤이었어요. 지금의 회장님이 아니라 더 젊었을 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꿈인데도 숨이 막혔어요. 제 입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아빠. 그 말을 하려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빠. 제가 방금 뱉은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몸은 그 말을 아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회장님이 아빠라고요?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울어버렸어요. 울면서도 스스로가 미쳤나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꿈의 얼굴이 너무 선명했어요.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바로 그 시간 인천공항에서는 회장님이 귀국하고 있었습니다. 긴 비행을 마치고 게이트를 나왔고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더 피곤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뛰어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 있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비서실장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잔뜩 남아 있었고 그중 대부분이 박정의 언니 번호였습니다. 회장님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의 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선아 씨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횡령이라고 수갑까지. 회장님 얼굴이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핸드폰이 삐걱거렸다고 했어요. 회장님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간다. 전화를 끊자마자 회장님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짧았는데 단단했어요. 회사로 당장 가. 그리고 부회장 불러.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저는 유치장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숨이 가라앉지 않았고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미 큰 파도가 치고 있었던 거예요. 1시간쯤 뒤 태성그룹 회장실에 서혜린 부회장이 불려 들어갔습니다. 부회장은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부회장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책상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통장 내역, 날짜 조작 흔적, CCTV 편집 흔적, 계좌 개설 경로, 전문가 감식 자료가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이미 조용히 확인이 끝난 자료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부회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했구나.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처럼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울음이 단순히 들켜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금고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회장님이 그걸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선아는 내 딸이다. 부회장은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친자 확인 결과가 찍혀 있었습니다. 확률 99.9%.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순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유치장 안에서 숨을 삼키며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제가 안 한 일을 안 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결론을 내렸고 회장님은 이제야 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또 유리 너머를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장태곤 회장님이요. 회장님의 눈은 이미 붉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저를 보자마자 회장님은 아주 낮게 마치 울음을 삼키듯 말했어요. 윤서야. 저는 수화기를 든 손이 굳었어요. 그 이름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선아예요. 회장님은 유리 너머로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내 딸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숨을 들이마시는 법을 잠깐 잊었어요. 유리 너머에서 회장님이 손바닥을 올렸고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손을 그 위에 겹쳤어요. 유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차가움이 덜 아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는 거지? 저는 정말 윤서인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는데 입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싸움은 횡령 혐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누구인지, 누가 저를 지우려 했는지 그 전부가 이제야 시작된 거라고요. 면회실 유리는 생각보다 두꺼웠어요. 그런데 그날은 유리가 아니라 제 가슴이 더 두꺼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회장님이 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수화기만 붙잡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서 미끄러웠어요. 회장님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 너머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복잡해 보였습니다. 기쁨 같기도 하고 슬픔 같기도 하고 후회 같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윤서야. 회장님이 다시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번엔 떨림이 다르게 왔어요. 무섭기만 한 떨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을 건드리는 떨림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선아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아픈데도 외면하고 싶지가 않아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너는 이선아로 살았다. 그 시간도 분명히 내 인생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갑자기 쏟아졌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늘 제가 제 인생을 작게 만들어 왔어요.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 말을 남들이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래야 덜 아프니까요. 회장님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투명 파일 안에 들어있는 종이였습니다. 글자가 많았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몰라도 느낌은 왔어요. 이건 친자 확인 결과다. 확률은 99.9%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경찰서의 소음도 복도의 발소리도 다 멀어졌어요. 유리 너머의 세상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입술이 떨려서 단어가 안 이어졌어요. 회장님이 대신 말해줬습니다. 강윤서다. 내 딸이다. 그 말은 조용했는데 제 안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어요. 딸.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어요. 기쁘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슬프다고 하기엔 너무 따뜻했어요.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요. 회장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눈가가 계속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오래 버텼구나. 미안하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꽉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 그래도 살았어요.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살았어요. 그 말은 회장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지금까지의 시간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선아로 살았던 시간도 진짜다. 윤서로 태어난 것도 진짜고 둘 다 너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한쪽만 진짜라고 한쪽은 가짜라고 말하지 않아서요.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어요. 그동안은 계속 숨을 참고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면회실 밖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울면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윤서야.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옆에 항상 있던 사람,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유리에 손을 대고 울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제 얼굴을 보려고 했어요. 눈으로라도 제 얼굴을 다 외우려는 사람처럼요. 저도 모르게 손을 올렸어요. 유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이제는 덜 아팠어요. 차가운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누군가가 저를 꼭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모님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또 흔들었어요. 엄마라는 단어가 아직 제게는 낯설고도 무서운 단어였거든요. 저는 엄마라는 말을 꺼내면 그 다음이 꼭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회장님은 조용히 사모님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그 말은 사모님에게 하는 말이었고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급하게 끌어안지 않겠다는 약속 같았어요. 저는 그게 더 고마웠어요. 제가 지금 어떤 얼굴로 살아왔는지, 어떤 밤을 버텼는지 아직 다 말할 준비가 없었거든요. 잠시 뒤 회장님은 제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하지만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요. 그날 멕시코 지사에서 전화 왔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했니?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어요.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던 빠른 말, 그리고 제 입이 먼저 움직이던 순간. 저도 제가 한 말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입이 먼저 나가요. 생각하기 전에요. 회장님이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어릴 때 그랬다. 배운 적도 없는데 현지 사람처럼 말했어. 특히 안심시키는 말투가 있었다. 그 말투가 너랑 똑같았다. 그 말이 제 심장에 닿았어요. 기억은 없는데 몸이 먼저 아는 느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는 그곳에 있었던 거네요. 정말로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리 너머로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거기서 살았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보자 저도 같이 흔들렸어요. 제가 잃어버린 기억이 단지 공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선아로 산 시간은 뭐지? 그 시간은 누구 거지? 그 생각이 제 눈물을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회장님이 마치 제 생각을 읽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선아로 산 시간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너는 그 시간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건 존엄이다. 존엄이라는 단어가 저 같은 사람에게도 붙을 수 있는 말이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수화기를 놓지 못했어요. 소나기가 아플 정도로 붙잡고 있었어요. 마치 놓으면 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 봐요. 잠시 뒤 면회실 밖에서 누군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변호사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쪽 변호사가 도착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조작 정황 자료가 확보됐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했어요. 세상이 다시 나를 풀어주려는 게 느껴지는데도요. 마음 한쪽이 계속 떨렸어요. 이제 혐의가 풀려도 저는 다시 예전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정말 조용한 목소리로요. 윤서야, 무서우면 이선아로 있어도 된다. 근데 내가 원할 때 천천히 윤서로 와도 된다. 아무도 너를 재촉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제 등을 받쳐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게요. 네. 조금만 천천히요. 회장님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사모님도 유리 너머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요. 저는 그 둘을 보면서 알았어요. 제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길을 잃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요. 그리고 아직은 천천히 돌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도요. 면회실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어요. 조사실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복도 바닥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말은 짧았고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멍했어요. 저를 묶고 있던 건 수갑이 아니라 머릿속에 빈칸이었어요. 회장님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서류가 오갔고
담당 형사가 몇 번이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넘어온 자료가 출력되어 붙었고 CCTV 원본과 편집본의 차이가 비교되었습니다. 통장 개설 경로, 접속 기록, 입금 날짜 조작 흔적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이 믿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결론이 바뀐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결론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담당 형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선아 씨, 일단 긴급 체포는 해제됩니다. 정식으로는 절차가 더 필요하지만 조작 정황이 명확합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도 저는 바로 기쁘지가 않았어요. 억울함이 풀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 속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는 누가 제 인생을 지워도 되는 사람처럼 취급받았고 그건 종이 몇 장으로도 다 지워지지 않아요. 손목을 문질렀어요. 수갑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고 피부가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다면 이 자국은 당연했겠지. 근데 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자국은 남아 있어요. 제가 울었고 무릎을 꿇었고 저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라고 절규했던 그 순간이 다 남아 있어요. 회장님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그분은 큰 숨을 한 번 내쉬고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눌러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인데 처음이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더 눈물이 났어요. 저는 목 끝까지 올라오는 말을 삼켰어요. 아빠라는 말이요. 그 말을 꺼내면 제 인생이 한 번에 뒤집힐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없었어요. 잠시 뒤 회장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자. 그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자. 그 말이 단단했어요. 누군가가 제 앞을 정리해주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저는 늘 제 뒤만 정리하면서 살았거든요.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요.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운 공기인데도 저는 숨이 쉬어졌어요. 유치장에서 나오던 그 느낌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살았다가 아니라 살아도 되겠다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너무 낯설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검은 차량 안은 조용했고 실내등이 은은했습니다. 회장님과 비서실장, 변호사까지 타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대었어요. 밖에선 가로등 불빛이 규칙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집이 있다는 말이, 그 집이 내 집이라는 말이 아직 실감이 안 났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서야, 혹시 멕시코 말로 괜찮다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저는 대답하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제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하기 전에요. 마치 누가 제 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요. ESTOY 빈. 그 한 줄이 차 안을 얼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회장님도 숨을 멈췄고요. 비서실장도 백미러로 저를 한번 봤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제 과거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가 무서웠어요. 기억은 없는데 입은 알아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였다는 뜻이잖아요. 회장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다. 내가 겪은 일이 너를 만든 거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 단어가 저는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어디서 돌아온 건지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은 너무 오래 그 말을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걸 느끼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당신은 딸을 잃은 게 아니에요 같은 위로를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제가 딸인지도 아직 믿기 어려운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더 조용해졌어요. 차가 회장 저택 근처에 다가가자 주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큰 대문과 정원 조명이 보였고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오히려 발끝이 차가워졌어요. 그 불빛이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아서요. 환영은 좋은 건데 저는 그게 낯설었어요. 대문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내렸고 제 쪽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내리면 저는 이선아로 살던 세계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붙잡고 살던 것들이 한 번에 사라질까 봐요. 회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뛰어넘지 말자. 내가 걸어온 길을 지우지 말자. 그 말을 듣고 저는 겨우 발을 내디뎠어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낯설었어요. 정원길은 단정했고 공기는 고요했고 집은 크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회장님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한 발 더 움직이게 했어요. 현관에 들어섰을 때 저 멀리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의 아내, 사모님이 거실 쪽에서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이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만 말했어요. 아직은 무리예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도망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사모님이 저를 보며 아주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야.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내려앉아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대신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잃었는지, 제가 뭘 찾았는지 그 경계가 너무 흐려서요. 그리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제부터가 더 어렵겠다는 걸요. 억울함을 푸는 싸움이 끝나도 내가 누구인지 받아들이는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회장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지나 정원길을 걸었고 집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실내는 조용했고 따뜻한 온기가 공기 속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낯설었어요. 이런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몸은 길을 아는 것 같았어요. 발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눈이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 그게 너무 이상해서 숨이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사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아내였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울고 있었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사모님이 한 걸음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먼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윤서야.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끝이 무너졌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통째로 내려앉아요. 윤서라는 이름이 이렇게 부드럽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답을 해야 하는데 목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났어요. 사모님은 제 손을 놓지 못하고 손끝으로 제 손등을 계속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사라질까봐 확인하듯이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기억이 돌아오든 안 오든 얘는 이미 우리 딸이다. 그 말은 단단했고
동시에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불안했어요. 기쁨보다 먼저 겁이 났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이선아로 살았던 시간이 부정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가슴을 계속 찔렀어요. 회장님이 저를 2층 복도 끝으로 데려갔습니다.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문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고 잠깐 멈췄습니다. 여긴. 회장님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서방이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책상, 커튼, 작은 소품들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창밖 달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저는 방 안에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저려요. 기억은 없는데 눈물이 나요. 이 방을 처음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내 자리였나? 그 생각이 들면서 심장이 답답해져요. 사모님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멕시코 거리에서 웃고 있었고 옆에는 젊은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때 너는 사모님이 울먹였습니다. 현지 애들처럼 스페인어를 너무 잘했어. 가끔은 우리가 더 못 알아들을 정도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작은 파편이 번쩍했습니다. 뜨거운 햇빛, 낯선 시장 냄새, 누군가가 웃으며 제 등을 밀던 느낌. 짧았지만 선명했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무서웠어요. 돌아오면 아픈 것도 같이 돌아올 것 같아서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휴대폰이었습니다. 짧게 통화를 마친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회장 서혜리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도 체포될 거다. 너에게 씌운 혐의는 전부 정리된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기쁘지 않았어요. 억울함이 풀리는 건 맞는데요.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칠 뒤 태성그룹 본사에서 작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공식 사과와 함께 사건 경과가 내부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감사실의 조작 증거 발표, 경찰 수사 결과, 부회장 관련 조치가 차례로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웠어요. 또 누군가 제 얼굴을 보고 수군거릴까 봐요. 하지만 회장님이 제 옆에 서 있었고 사모님도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느끼니까 조금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박정의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는 제게 달려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아야 아니 윤서야.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지켜줬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에게 미안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또 무너져요. 저는 언니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언니, 저는 그냥 살았어요.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그냥 버텼어요. 그게 제 전부였어요. 그 말이 끝나자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회장 저택 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모님이 조용히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박정의 언니와 같은 청소 동료들, 그리고 저를 키워준 최말순 아주머니까지. 거실은 따뜻했고 밥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제게 집은 냄새로 남았거든요. 최말순 아주머니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주머니는 집안을 한번 훑어보고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다가오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 품이 너무 익숙해서 더 울었어요. 저를 키워준 시간은 진짜였거든요. 아주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고 늘 따뜻했어요. 그 손이 제 등을 쓸어내릴 때마다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주머니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저 엄마가 둘인 거예요? 말하면서도 웃음이 나고 울음도 같이 나왔어요. 아주머니는 제 등을 세게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그래, 그래, 너는 그냥 내 딸이야. 그 말이 제 마음을 살렸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누군가에게 딸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 뿌리였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거실 조명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2층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 방은 여전히 낯설었고 여전히 아팠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청소복을 꺼냈습니다. 낡은 청소복이었습니다. 제 몸에 맞게 늘어난 소매, 얼룩 자국, 바랜 이름표. 그 옷을 손으로 펼치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나는 청소부다라는 말이 세상이 나를 낮게 보는 말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그 옷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살아남은 증거다. 이 옷을 입고도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저는 청소복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벽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윤서라는 이름도 이선아라는 이름도 이제는 서로 싸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벽에 걸린 청소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이선아로 살았던 시간도 진짜다. 윤서로 태어난 것도 진짜고 둘 다 저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앞으로를 생각해 봤어요. 무섭지만 그래도 해볼 만할 것 같았어요. 오늘 이야기가 제 마음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남았다면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